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저희 수업 연구에 또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신 가사초등학교의 박재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메타버스 활용 사례로 교과 융합 사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다사초등학교 교사 박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메타버스 융합 수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중에서도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서 잽으로 구성하여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영역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메타버스 영역을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네 가지 영역을 메타버스의 영역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서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확장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축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초등에서 적용하기 힘들고 라이프 로깅으로 대표되는 거는 어쨌든 기록이니까 저희가 지금도 구글 클래스룸이나 클래스팀 같은 LMS를 통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세계 같이 지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맵 기반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학생들이 지도를 읽는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애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울 세계도 제가 주로 선택하는 메타버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작은 메타버스, 좁은 의미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을 중심으로 한번 메타버스 수업이라던가 그런 메타버스 융합 수업들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 활동을 하는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온라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게더나 잽 같은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온라인 게임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상현실의 하나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 패트를 제가 주로 재구성을 해서 사용하였다 이런 거고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기들은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메타버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블록스, 그리고 3D 기반의 제페토, 그리고 잽,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게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나온 어떤 회의용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적용해 봤던 것은 게더입니다. 게더를 처음으로 적용을 해 봤고요. 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현실 교육용 플랫폼의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요런 대표성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창 2021년, 2020년 초반에 게더가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메타버스구나라는 말이 되게 많아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양이 낮은 태블릿이나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성능과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실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던가, 그리고 자유롭게 웹을 구성하고 외부에 있는 URL이나 그런 그림 이미지들을 쉽게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게더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더 나은 플랫폼을 찾아서 게더는 사실은 지금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메타버스는 네이버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잽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잽 같은 경우에는 게더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2D 캐릭터가 나온다거나 지금 화면에서는 3D 같이 보이지만 그냥 2D 평면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얹은 느낌인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잽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 잽을 활용해서 왜 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잽의 어떤 장점들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이랑 중등에서 잽을 선택하는 이유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공통적인 점은 궤더와 높은 유사성입니다. 기존에 궤더로 연습하던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생들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엔트리에서 게임을 만들듯이 궤더에서 자기 맵을 만들고 방을 만들던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왼쪽이 잽이고 오른쪽이 궤더인데요.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타일 기반이고요. 타일 한 칸의 크기도 똑같이 32픽셀로 동일해서 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궤더랑 조금 다른 점이었는데요. 궤더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서 링크를 일일이 전달해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궤더 잽 같은 경우에는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6자리에서 8자리 정도 되는 숫자만 입력하면 해당 스페이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는 뭐 여기 방 번호를 입력하면 뭐 만 몇 세 이상임을 인증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서 처음에는 궤더에 이어서 잽도 쓰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받았었는데요. 웨일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잽 에듀를 사용하면서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에게 되게 좋은 거였는데요. 한국어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궤더 같은 경우에는 외국 회사에서 만들기도 했고요. 특별히 막 번역하려는 노력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번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학생들이 뭔가 사용하는 거는 당연하고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궤더랑 다르게 한국어 기반 인터페이스였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궤더를 처음 사용했을 때 저희 반 학생이 한 반에 36명이었습니다. 36명이랑 함께 이제 궤더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20 몇 명 넘어가면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하나라면서 몰래 몰래 좀 썼었는데 방을 2개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잽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명까지는 뭐 그냥 들어와서 해도 된다는데 뭐 제 교직 평생 5만 명을 한 번에 수용하는 경험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구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본사에 이제 문의 메일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요. 추후에도 계속 무료로 운영되는 것 같고 수익 모델이 궤더랑 다르게 궤더는 접속하는 인원에 대해서 수익 모델이 나는 거고요. 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말고 따로 가상의 화폐를 통해서 화폐 경제를 통해 그런 수익 모델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한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잽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궤더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 학생들에겐 서비스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못을 박아놔서요. 궤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터 아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잽은 원래 일반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잽은 조금 걸리는 문구가 있어서 저는 학부모님들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썼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웨일 스페이스, 그러니까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잽 에듀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는 정말 학생들도 바로바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던 메타버스 융합 수업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융합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2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는 게 하나인데 저는 오히려 수업 설계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구축이야 이미 잘 만들어진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화려한 공간이 꼭 더 나은 수업을 보장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화려한 것보다는 좀 더 그냥 적합한 공간에서 양질의 수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뭐냐면 메타버스를 위한 수업을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수업에 꼭 필요해서 메타버스를 가지고 오는 거지 굳이 막 제가 예전에 메타버스 공개 수업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동시에 이어폰을 끼고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모둠 활동을 하는 수업을 봤었습니다. 굉장히 초반에 나왔던 수업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애랑 이야기하면 되고 그냥 모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굳이 그거를 막 뭘 켜고 마이크는 끄고 자기 소리를 켜고 막 이러면서 옆에 친구들이랑 함께 모든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메타버스가 수업에 필요한 장면들을 생각을 해서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따라서 한 차시를 통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한 경우는 거의 잘 없었습니다. 마무리라던가 오히려 도입이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수업을 많이 구상했고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메타버스 하다가 딴 데로 새더라고요. 자꾸 딴 데로 새고 제가 실수로 찌르기 이런 거 안 풀어두면 막 제 반에서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한 차시에 짧으면 5분에서 길게는 한 25분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물론 한 차시를 통으로 메타버스에서 구성한 경우도 있고 온라인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태풍으로 그때 학교에 안 나왔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두 차시 정도를 아예 메타버스 상에 옮겨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장 큰 도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 하는 메타버스 활용 수업 연구회 세미나가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되게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스스로 자부심이 되게 커서 혼자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잽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웨일 스페이스에서 잽에 접속하면 원래 있는 잽과는 다른 화면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달라진다라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라는 점보다는요.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금 에셋 스토어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이 부분에 있는 게 그냥 에셋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자산, 아니면 뭐 다운받을 수 있는 맵 같은 게 나오는데 에듀 에셋으로 접속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단원에 대한 메타버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 정리 자료라던가 퀴즈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차용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보시는 아이콘은 플래티콘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이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설계 같은 경우에는 창의교육 거점센터 중심으로 지금 수업 자료가 한창 개발되고 있고 모델도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전면적으로 제 수업을 되돌아봤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틀을 이쪽에서 잡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타버스 활용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굳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나 초등에서는. 하지만 미술 감상 수업이나 뭐 미술 전시회 보는 것들은 보통 현실에서 오히려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정말 메타버스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으로 옮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과연 성취 기준에 맞느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활용해 볼까 해서 처음에는 적용하려던 시도도 조금 했었는데요. 미술과 성취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손으로 유화를 그리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밑에 해설이 붙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게 성취 기준에 과연 적합한지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설계했던 메타버스 수업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메타버스 융합 수업이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양한 자료 공유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양한 자료 공유 방법이라고 하면 URL, 그러니까 링크를 따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직접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모든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업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융합 수업, 협력 수업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 나름의 정의를.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미술관입니다. 초등에서 미술 수업을 하면 초등 선생님들은 사실 되게 많은 교과목을 한 번에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에서 하는 미술 감상 수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미술 책에 있는 미술 작품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학습지를 채우거나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 경우에는
화면이나 아니면 직접 출력하셔서 교실 곳곳에 미술 작품을 붙여놓고 학생들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보는 수업을 주로 하십니다. 근데 제가 메타버스에 처음에 만든 그 공간이 이 공간인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미술관처럼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진짜 웃긴 경험을 했었는데, 애들이 필기를 한다고 한 작품 앞에 한 3명 정도가 모여 있으면 이게 정말 엄청난 그림인가 하면서 우르르 몰리는 경험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의 방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3학년 마지막 미술 단원에는 자기만의 미술관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 만들기를 지금 학생들과 하고 있는데,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관람 동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학생들이랑 직접 고민하면서, 아, 정말 이 차시는 메타버스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힘들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것들은 간단하게 미술 놀이를 하는 장면인데요. 초등 미술 교과에서는 미술을 활용한 놀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3D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포스페이시스 에듀를 활용해서 하는 수업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술과도 친해질 수 있고 좀 더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 도구를 활용한 협업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표현 영역에서도 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그 안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태블릿 및 기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라고 나와서 바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공간 돌아다니면서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외부에 한번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외부에 공유를 드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 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생각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상 표현이든지 추상 표현인지 전통 미술인지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또 제배는 상호작용 키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서요. 근처에 와서 상호작용하면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림의 간단한 설명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미술관에서도 보통 저희가 미술을 관람할 때 전체적으로 쭉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떤 작품인지 설명서를 읽어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관람한 다음에 학습지를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따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체험을 한번 했다라는 거고, 협동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는요, 미술에서 되게 유명한 추상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가들의 작품을 학생들이랑 같이 재구성해서 만들어 보고자 만든 건데요. 보통은 구글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구글 슬라이드가 조금 더 가볍기도 하고 학생들이 익숙하기도 해서 그런데,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하니까 개체의 색깔이라던가 이런 걸 바꾸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칸딘스키의 색채 연구라는 이런 추상 작품을 가지고 와서요. 제가 이제 이미지화를 다 시켰습니다. 개별 이미지화를 다 시켜서요. 학생들이 이거를 움직여가면서 자기의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달팽이 작품도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이 뭐 여름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밑에 바다처럼 배치해서 여름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꿀벌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를 까만색이랑 이제 노란색으로 각각 일일이 바꿔가지고 진짜 꿀벌처럼 표현하는 그런 수업도 했었습니다.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결과가 바로 남으니까요. 제가 따로 평가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막 스캔하고 사진 찍고 이래서 근거 자료로 남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학생들도 이때 코로나 걸려서 몇 명 못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함께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교육 산출물 공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수업, 방금 했던 미술 수업이라고 하면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국어 수업이라고 하면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수학 수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도형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문제 같은 것들 자체가 산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서 전시회 형태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이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의 공개 수업 보는 걸 굉장히 즐겨 합니다. 그래서 공개 수업을 보러 갈 때마다 이제 이런 엄청난 작품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을 항상 봅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좀 작게 보이시는 이 교실은요, 대구가 IB,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중점 시도라서 IB를 하는 학교에 보러 갔었는데요. IB 학교의 결과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막 포스트잇 엄청 붙어 있고, 정말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웠던 게,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그 학교 선생님들, 학생, 그리고 그 학교 공개 수업 보러 오는 선생님들까지 딱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패들렛을 하나 만들어서요. 우리 반 작품 전시회라고 해서 패들렛에 저희 반 작품들을 쭉 넣어서 패들렛 안에 패들렛을 또 넣고 또 이런 것들을 링크로 연결해서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거 학부모님들한테 그때 처음 공유해 드렸는데 피드백이 선생님 정말 좋은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뭐가 어디 있는지 좀 적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 작품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산출물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 산출물이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패들렛 아니면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걸면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고 구글 도구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도구이기 때문에 공유 권한만 잘 수정해서 패들렛에 그냥 패들렛이 아니라 잽에 그냥 탑재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작품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반 작품들이나 학생들 작품을 학부모님들한테 공유해드렸던 링크라서요. 오늘 혹시나 이제 제가 공유하면서 혹시나 아이들의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까봐 왼쪽에 있는 우리들 사진 조금 막아놨습니다. 혹시나 이제 관람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품 전시관에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전시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사실 메타버스를 만드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학교 관리자분들의 바람을 반영하여서 학교를 메타버스에 옮겨봤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드는 걸로 제가 느껴져서요. 그냥 이렇게 이미 썼던 그런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여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진 하나, 제목,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는 그냥 패들렛을 붙였습니다. 정말 별거 없고요. 학생들 받았던 거 교실에 있는 스캐너로 스캔 쭉 해서 위로 올리고 그냥 패들렛 연결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보통 공개 수업 때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끼리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고 댓글도 달았는데 혹시나 제가 평가 자료로 사용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이 외에도 모듈형 교실이라고 해서 한 차시의 수업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형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영역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크 기반 프로그램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하나의 모듈, 그러니까 한 차시의 수업을 언제나 붙일 수 있는 형태의 수업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초등에서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중등 선생님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주도성이 그렇게 강조되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어떻게 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양한 세미나를 해주신 게 정말 인상이 깊었고요. 마지막에 모듈에 대해서 개발하신 걸 공유해 주셨을 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활용해서 좀 더 수업을 다시 구성해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재원 선생님의 이제
실질적인 수업 사례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수업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 연구회 선생님들 중에 세 번째 순서로 성주고등학교의 박진수 선생님, 중학교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로 메타버스로 게임형 수업하기에 대한 내용 전달해 주십니다. 성주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메타버스로 게임형 수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분들께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저는 뭐 절대 놀고 먹는 교사가 아니고 이론 수업에도 충실히 하고 가르칠 문제풀이에도 열심히 하는 교사입니다. 네. 단지 제가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지만 상위권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도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문제 풀고 학습 따라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하위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지루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함께 논다는 생각을 가지면 학생들이 저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잽이라는 메타버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박전 선생님께서도 잽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다루어 보면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만들기 쉬워야 되고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참여하기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기해하는 부분들은 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금방 적응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조작을 잘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는데 지속성과 흥미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잽이라고 하면 아까 박지원 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에세스토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맵이 너무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유저들끼리도 서로 무료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맵들을 활용하면 쉽게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잽 맵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잽이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만드는 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한데 요즘에는 이제 제공되는 맵들의 오브젝트를 심어서 활용해 보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에세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 맵들의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시고 맵 크기나 아니면 공간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고 스스로에게 맞는 맵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활용했던 맵은 여기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잽 학교 중에 왼쪽 거 여기 운동장이 보이는 요 맵을 기본 맵으로 하고 제가 만든 맵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 한 학년에 4개 반인데 여기 이 학교에 들어가면 딱 4개 반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반이 생겼다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요 맵을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활동들을 할 때는 또 다른 것도 이 맵도 들어가서 스스로 만져보고 하는 활동들 통해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잽을 플레이하면 그 안에 미니게임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업 내용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게임이다.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하면 니네 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업 초반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 주의 환기용으로
아주 짧게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을 다 하고 난 뒤에도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들아 그냥 자습해라고 하면 절대 아이들이 그냥 안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한 3분 정도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근데 저는 목표를 3분으로 잡았지만 이게 한 5분 정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쳐도 막 앉아서 이걸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 얘들 너무 재미있게 잽을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성한 맵들인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성주고 지식박람회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는 아주 커다란 맵을 하나 어디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맵 구성해서 여기 요 안에 작은 공간들이 보이는데 학생들이 멘티멘토가 돼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 일주일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활동했었던 맵이고, 여기 OX 방이라고 두 번째 돼 있는데, 저는 수업 초반에 선수학습 확인할 때 이 OX 퀴즈로 해서 1등이 나올 때까지, 한 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 그 과자도 하나 던져주고 하면 애들이 그 맵을 문제를 풀면서 그 전에 어떤 수업 어떤 내용 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하는 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선수학습 확인할 때 요즘에 띵커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요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맵들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먼저 제 수업 내용 중에 팀 매스 챌린지라는 수업을 안내 드릴 건데요. 네, 방금 제 맵들을 보시면서 아주 복잡한 그 문신같이 생긴 이런 맵을 하나 보셨을 건데, 이게 미로인데 탈출구가 없는 미로예요. 지금 옆에 보면 까맣게 다 막혀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이게 제가 제작을 한 맵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하고 그 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을 데리고, 얘들아 이거 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니네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했더니 정말 수업 중에 창체 시간이었는데 수업 중에 혼자 말하자마자 뭔가 끄적끄적거렸는데 이게 한 30분 만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엔 여기 그 진짜 미로처럼 밖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까 그 친구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여기에다가 문제 심어요 라고 해서 문제 심는데 우리 나가게 하지 말고 다 막아버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창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맵을 만드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맵을 또 다른 수업에 활용하려면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학생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Q라고 핑크색이 아주 작게 하나 30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풍선이 30개 색깔별로 나누어서 30개 나와 있는데 풍선의 색깔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쉬운 거 10개, 중간 난이도 10개, 어려운 거 10개. 그래서 한 모둠이 이 맵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들을 주로 상위권 학생들한테 풀라고 유도를 하고요. 쉬운 문제들은 정말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그냥 교과서 찾아가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노는 학생 없이 무임승차라는 개념 없이 다 즐겁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 정보실 데려가서 활동한 모습인데요. 밑에 QR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행사장에는 다른 맵이 게시가 돼 있고 요거는 게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QR로 들어가시는 맵에는 문제 수준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잘해가지고 문제 수준을 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들 하실 때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불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모둠별 학습이라고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목 자체도 팀 매스 챌린지인데 방금 설명드릴 때 한 모둠의 학생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잽의 아주 큰 장점인데, 이렇게 하나의 맵을 하나의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4개, 5개 복사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죄송합니다. 네,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이 복사를 해놓으면 동일한 맵이지만 주소만 다르게 해서 그 주소들을 QR로 만들어서 모든 친구들한테 그냥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모둠의 학생들이 하나의 맵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뒤에 있는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 칠판 앞에 4개의 맵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크게 띄워놓으면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모둠별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옆에 모둠이랑 경쟁심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을 짤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지금 이어폰, 헤드셋을 다 끼고 있는데 이 헤드셋 끼고 거의 지금은 수업 초반에 딱 찍은 거라서 조용한데 한 10분 정도만 지나면 마치 열기가 막 가득해가지고 막 후끈후끈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PC방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모습을 촬영할 때 실제로 밖에 관리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니네 왜 수업 시간에 놀았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저희 수학 문제 너무 열심히 풀었어요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잘 따라하고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건 전데 교사가 이렇게 놔두면 교사가 크게 할 일이 없이 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그다음에 순회하면서 학생들 어려운 문제들은 그 모든 전체도 못 푸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설명 듣고 질문이 만약에 한 4개 모든 5개 모든 다들 똑같은 문제가 들어오면 앞에 여기 화면에 나가서도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 띄워놓고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수업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다음은 수학 방탈출이라는 수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게 지금 행사장, 우리 현재 창의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장에 제 걸로 예시가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맵을 제작을 할 때 우리 잽에서도 그 비슷한 맵을 주는데 그 맵 보니까 너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한창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제가 매료돼 있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걸 패러디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아마 이번 그 행사장 들어가시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한테 그 수학 문제들을 심어놔서 한 6개 깔려 있으면 한 30분 정도 활동을 해야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난이도를. 그러면 제가 이론 수업 한 15분, 10분 정도 하고 이거 던져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요거는 개인 학습이거든요. 같이 맵에 들어가긴 하지만 없어지는 건 개인한테만 없어지도록 보이게 해놔서 개별 활동을 하고 선생님은 또 순회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연결된 그 방탈출 가셔서 만약에 못 보시더라도 요거 화면 다음 장 넘어가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서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맵만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들어가셔서 처음 보는 화면일 텐데 이 화면만 보여드리면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이게 지금 에디터 화면입니다. 에디터 화면이고 핑크색과 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핑크색은 여기 위에 딱 올라서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곡이 흐릅니다. 굉장히 음산하게 흘러서 문제 풀려고 여기 딱 그 인형 앞에 딱 서면 계속 그 노래가 울려 퍼져서 아이들이 너무 처음에는 놀라다가 다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즐깁니다. 진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그래서 친구들이 막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 총알 날아오게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진짜로 죽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따로 나갈 수 없나요? 이런 아이디어도 주고 해서 저도 지금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형들을 깨가면서 올라가고요. 이 빨간색이 한 줄에 쭉 연달아 있고 한 곳만 열려 있는데 그 한 곳을 오브젝트로 막고 그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답을 입력하면 사라지도록 만들면은 위에 인증샷 할 수 있는 우리 영희와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맵에는 안 보이는데 이 옆에 늘 패들렛을 연동시켜서 패들렛에 이 영희랑 인증샷 찍고 패들렛에 올려라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활동한 그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감도 남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희를 한 몇 번 수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아이돌과 함께 인증샷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네, 이렇게 아이돌 사진 넣고 배경음악 전체 배경음악을 이 아이돌 노래까지 넣어주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실제로 제가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면은 학생들이 수능 준비 때문에 그리고 3학년 2학기 성적은 수시에 들어가지 않아서 수업을 거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거의 안 하는데 이 수행평가 이 맵을 20개를 그 아이돌별로 만들어서 20개를 만들고 그런 총 120문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서 다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20단계를 다 깨면 수행평가 점수를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더니 그 아이돌과 사진 찍고 싶어서 20단계를 다 깨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물론 3학년이다 보니까 수능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주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도 뭐 부담 없이 수능 공부하면서 뭐 메타버스에 가서 게임도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불만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교실에 실제 수업 교실 수업을 하면서 이 활동을 한 건데 저희는 패드를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서 저는 계속 매 시간마다 이렇게 패드 들고 와서 풀어놓고 하는데 아까 전에 그 박재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전체로 활용하는 거는 그 전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패드랑 휴대폰을 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표정이 달라지고 너무 행복해해서 그 행복함 대신에 다른 것만 하지 않으면 이 잽에 들어와서 활동만 하면 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짓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원격 수업을 할 때입니다. 제가 8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원격 수업을 할 때였는데 그때 지금 그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니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 라고 했는데 지금 얼굴은 하나도 안 비치죠. 이게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여기 플랫폼 들어오고 그다음에 잽 열면 다른 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게 얼굴은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애들 지금 여기서 다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학교에서 교실 수업할 때는 솔직히 상처도 받고 하는데 원격 수업을 할 때 이걸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과제만 끝내면은 자기들은 자유니까 정말 열심히 막 깨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채팅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활동을 보면서 원격 수업을 활용하면 많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우리 행사장에 공유되어 있는 그 메타버스, 방탈출 잽을 깰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하기 전에 보여주면 이렇게 집중도 있게 잘 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안내 드린 두 가지 수업은 제가 9월 말까지 활용하던 버전들이고요. 지금은 지역의 역사와 함께 수학을 풀 수 있는 활동, 그다음에 수학 장애물 달리기 경기 등을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마침 밖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성주라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 투어를 하면서 수학이랑 다른 과목들을 융합해서 그 메타버스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은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주 맵 위에서 이렇게 세종대왕 왕자 태실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여기 역사 내용 적혀 있고 거기서 수학 내용 적혀 있고 그래서 수학 문제 풀면 확인하면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서 네,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달리기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달리기 경기장을 그 안에 문제들을 심어가지고 그것도 장애물 달리기 경기라고 해서 지금 만들 예정이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즐기면서 수업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이론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디딤 영상이나 저도 디딤 영상이나 아니면 직접 강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을 해야겠지만 문제풀이 할 때만이라도 즐겁게 활동하면서 수학이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친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메타버스에 한번 올라타셔서 학생들과 게임형 수업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주고등학교 박진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충주고등학교 박진수 선생님의 또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배 게임 활동을 활용해서 좀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셔가지고 학생들의 흥미를 많이 이끌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메타버스 활용 수업하는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저희 센터 공동 연구원이시자 한성대학교 ICT 디자인학부의 신현덕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활용 창의교육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플랫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 활용 창의교육 교수 학습 혁신을 위한 플랫폼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텐데요. 주로 앞에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교육에서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주셨고, 저도 뭐 앞에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 메타버스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 어떤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방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사실 메타버스가 처음에 일반 대중들한테 이제 인지가 된 것은 제페토, 뭐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같은 SNG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SNG인데 왜 이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찌 보면 기존의 게임들은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에 그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메타버스는 그 공간에서의 자율성,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 뭐 렌지드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아이템을 만들어 판다든가 가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뭐 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에 1230만 명이 방문을 하고 2천만 불 이상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이런 식의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게임과의 차별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환경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상황이 꽤 오래 갖고 있죠. 뭐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비대면 환경이 도래가 되면서 갑자기 줌이나 웹엑스 같은 원격 수업들이 앞당겨졌죠. 저희가 사실 이게 도입이 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지만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바로 일상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V스토리라든가 게더타운, 잽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원격 수업하고 다르게 어떤 새로운 소통 공간.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 같은 캐릭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좋은 면을 잘 담아서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소통 환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높은 자유도.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뭐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이제 가상의 어떤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교구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몰입의 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결국 원격 수업 형태가 메타버스 형태의 수업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 현재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런 2D나 3D 일반적인 뭐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그런 플랫폼 말고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플랫폼이 곧 도래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타가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이라는 툴이에요. 아직은 뭐 이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아직 시범 적용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또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호라이즌 워크룸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의 뭐 잽이나 게더타운 같은 플랫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설명을 또 구현해 드리자면은 이 사회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손의 동작을 표현한다든가 뭐 거꾸로 잡아가지고 펜으로 활용한다든가 아까 게시판을 활용한다든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아바타들이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아바타를 설정을 하고 아바타가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고개를 돌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센서를 통해서 구현해주기 때문에 좀 더 가상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닐 스테븐슨의 소설에 나온 소설 그 스노우 클래시에서 다뤄진 용어고요. 2006년도에 로드맵 서밋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메타버스 로드맵 3.3D 외부로 가는 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메타버스가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 안에 뭐 핵심적인 내용은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에 대한 융합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의 요소인 증강현실, 가상세계가 있고요. 4차 산업의 영역인 라이프로깅과 미러월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라는 플랫폼입니다. 홀로포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HMD, 그러니까 홀로렌즈 2입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그 홀로렌즈 2를 통해서 현실 공간에 는 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어느 공간에서 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증강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see-through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을 통해서 보이지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투영된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고 거기에 가상의 오브젝트가 함께 보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홀로렌즈의 구조인데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걸 투영하는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이제 증강현실에 대한 확장성, 그게 이제 메타버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현실과의 접점을 자연스럽게 연결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증강현실은 결국은 어떤 이런 일상적인 세계 위에 인식된 부가적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포켓몬고 같은 그런 게임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사실은 이 증강현실 쪽에서 가장 고도화된 디바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홀로렌즈 안에 있는 게임인데요. 실제 벽이 있고 그 공간을 스캐닝해가지고 그 위에 이런 입체 오브젝트들이 등장을 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가구를 가상의 공간에서 배치해 본다든가, 웰라미 같이 뭐 숨은 보물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라이프로깅은 뭐 사실 4차 산업이라는 게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나의 성향이라든가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즉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예측과 맞춤이라는 부분을 실현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울 세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 뭐 양평에 있는 연수원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상의 정보, 그러니까 현실의 정보를 가상화시킨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서비스이고, 왓쓰리워즈라는 앱이 있는데, 그런 앱은 뭐 3m 3m의 주소 체계, 그러니까 가상의 주소 체계를 세 개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생성시켜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 있는 현실을 디지털 트윈화한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가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가 오기 전에 가상현실이 굉장히 핫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였는데, 뭐 아직까지도 가상현실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가상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상현실은 가공으로 만들어진 뭐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게 이제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기술, 이걸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크로즈, 그러니까 아까 증강현실하고는 차별점이 가상현실은 시크로즈, 앞에 안 보이는 거죠. 차단되어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오큘러스의 구조를 보면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모바일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기술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가 그런 디스플레이가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오큘러스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죠. 이런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IMAX, 그러니까 눈의 그 최대 크기로 비춰주게 하려면은 옵틱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옵틱 기술, 그러니까 광학 기술과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결합이 돼서 가상현실이라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거를 구현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접근하고자 했는가, 사실 메타가 이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소통의 방법이 바뀐다. 과거에는 텍스트 위주, 우리가 문자 메시지 할 때는 문자 위주로 보냈었죠. 현재는 카톡에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미래는 경험이 공유되는 시대다라고 해서 이런 가상현실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호라이즌 같은 그런 실증적인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가상현실이라는 스펙트럼, 이게 이제 현실에서 가상까지의 스펙트럼에 이런 라이프로깅, 미러월드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이것을 이제 확장현실, 유비쿼터스, 메타버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뭐 게더타운 잽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메타버스를 공략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는 워낙에 그 유저가 많은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유저가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페이스북 유저가 몇 명인지 뭐 질문을 하긴 좀 그렇고 실제로 32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32억이면은 중국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메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커버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월드를 구성을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룸, 뭐 호라이즌, 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부터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쪽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그거라든가 촉각 기술, 촉각형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근육감지 팔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들에 대한 스토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타 퀘스트 스토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플랫폼, 월드, 디바이스 이런 체계들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메쉬를 보여드렸는데, 메쉬의 느낌은 일반적인 호라이즌과 다르게 협업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협업 쪽에 협업 구조를 만드는 그쪽으로 좀 차별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파워포인트인데, 우리가 늘상적으로 쓰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 업무용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반을 이용을 해서 메쉬라든가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디바이스는 홀로렌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증강현실 기반의 디바이스고요. 대부분 산업용으로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로키드 마틴이나 필립스 같은 현장에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나사하고 달 착륙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오리온 프로젝트에서 우주선 조립 시뮬레이션 시간을 8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그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뭐 다이나믹 365 커넥티드 같은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그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인 플랫폼, 뭐 기술적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기반 기술을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기술 이걸 이제 공급해 주는 쪽으로 지금 판을 잡고 있고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 그러니까 그래픽 협업이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그다음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것, 그다음 이제 모듈러스가 있는데, 이 모듈러스는 가상 세계의 물적인 속성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게 현실 세계처럼 작동하고 속성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질감이 있고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물이 흐른다든가 공기가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표현해주는 이런 그래픽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뭐 토이미와 같은 어떤 그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가상의 캐릭터들을 만드는 기술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맥신입니다. 맥신이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AI 기반이거든요. 거기 보면 실시간 번역을 하는 리바, 다중대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AI, 토키오, 그다음 언어신경망이 있어야 이걸 이제 어떤 뭐 대화의 체계라든가 뭐 이런 학습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제 메가트론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술을 이제 그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뭐 같은 범주라고 보고, 이
그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뭐 학습의 원추이로 많이 들어보셨던 이론인데 거기 보면은 학습 방법에 따라 기억 정도가 다르다고 하죠. 사실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런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VR 기반의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것인데 뭐 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적인 학습하고 실감 콘텐츠 학습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어떤 시험 결과 향상이라든가 주의 집중력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향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 효율성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온 리얼리티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통적인 교육보다 OJT를 할 때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교육을 하니까 2.7배 이상 효과적이다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감 콘텐츠라는 형태를 활용하는 교육들이 좀 더 능동적인 교육을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데이비드 마수추키가 로블록스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메타버스의 8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필수적인 건 나가 있어야 되고 세계관,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험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요소들로 안전한 경제 시스템, 몰입감, 낮은 마찰,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요 3가지 겠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대부분 나를 활용하는 아바타를 활용을 하고 가상의 공간을 활용을 하고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해서 무한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특성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좀 구분을 해보면 뭐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뭐 팬데믹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적인 새로운 소통 공간, 나를 대신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아바타. 요즘에 학생들이 비대면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그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샤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질문을 잘 안 하는 애들이 채팅방에다가 질문해. 그러면 뭐 장문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그 나를 대신하는 가상의 도구들 이런 걸 활용하는 거에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소통 공간.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창작이나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자율도라는 부분이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몰입이라는 부분은 앞으로 현재 메타버스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보에 대한 습득이 용이하고 대면 교육 수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대면 교육 수준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 아까 보여드렸던 호라이즌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거보다 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현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VR, AR 기술들, 그걸 구현하는 그 3D 그래픽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실제 교구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가상으로 구현해 줄 수 있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업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몰입의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능적인 특성들 이걸 이제 세분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 자료 활용성이라든가 주의 집중 환경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외부 변수,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기능들을 유용성과 용이성으로 지금 구분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발견하고 사용 환경에 대한 조절 변수. 이 전체 모델은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모델을 근간으로 해서 사용성 평가에 대한 기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현재 플랫폼에서 담지 못하는 기능들에 대한 요구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어떤 그게
게 이제 2차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기존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성에 대한 부분, 기술성에 대한 검토 기반 마련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지금 현재 사용성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사용성 평가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성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1단계 우리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인데 여건이 된다면 우리 이제 사업 기간 안에 가상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 그런 환경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기술들도 도입을 해서 이런 1단계, 2단계의 어떤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메타버스라는 거 요즘에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왔으니까 그게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SNS, 게임, NFT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메타버스 1.0 단계라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소셜과 VR이 결합이 된 이런 형태로 곧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 다이브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현실이냐 가상이냐 이게 헷갈리는 그 정도의 생활에 대한 관점들이 가상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3.0의 시대도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덕 교수님께서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술에 관한 내용 아주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성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특임 교수이신 조경희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활용 창의교육 교수학습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 회의장에 들어와 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성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소개, 그 다음에 연구 과정,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성 평가까지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박재원 선생님, 박진수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김문석 선생님 아주 완전 정말 고난이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오늘 정말 쉽게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연구회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게 있었다거나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설명이나 발표 들으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예. 예. 이현영 선생님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원래 이런 날 질문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연수를 이제 3번 받으면서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조금씩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이제 성취 수준이랑 기준이랑 하면서 평가까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박진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제 잽에서 저희가 간호 과목인데 의학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퀴즈로 내서 이제 맞추는 걸로 제가 이제 잽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병원 환경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무듬이랑 이게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아이패드를 다 있어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이제 주의를 줬어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행평가에 대한 점수가 완전히 민감해서 그런지 이제 제가 연습으로 한다,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연습으로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걸 좀 활용할 줄 알아야 시험을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의논하는 애들도 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을 못 보고 컴퓨터실 가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한 명 한 명씩 앉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고등학교 때 좀 중요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점수에 반영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우선 그 문제풀이 활동, 그전에 그 수학 방탈출 활동을 수행평가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20단계까지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초반에 한 거의 6단계, 7단계까지는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학생들도 교과서 참고해서 풀 수 있고, 그러면 그 인증샷을 패들렛에 연동시켜서 그 단계별로 인증샷을 남기고 그 인증샷을 찍히면 학생들이 점수를 얻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나 중위권 학생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점수에 민감해서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은 점수를 그렇게 받아간다 해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 석차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위권일 텐데,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방탈출을 저는 뒷부분에 가면 난이도를 정말 세분화시켜서 조금씩 높아지거든요. 마지막 20단계는 거의 우리 수능의 킬러 문제들, 이런 걸 배치를 해서 진짜 상위권들만 점수를 만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중상위권 정도는 한 80점이나 90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저는 마인드 자체가 활동형 수행평가는 많은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가라. 대신에 서술형과 지필형에서 그 수준을 가르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조금 마인드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행평가 기준을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제가 몰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년에는 좀 그 평가 기준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